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과 용산 등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에도 시세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도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지난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면세점 소득공제 혜택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인데 소비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때문이라는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9%,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과 용산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상승률이 17.75%입니다. 이어 대구, 광주,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는 강남, 마포, 서초 순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상승률은 크게 달랐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중에서 98.3%에 달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5.8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15억 원에서 25억 원대 주택은 21%, 25억 원 이상 주택은 36.5% 올랐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반영률 68%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겁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집으로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26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의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에 따라 곳곳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내용 박연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표준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30% 올랐습니다. 보유세 등 세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올란 것도 20% 이상 올란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올린다고 갖다 그러거든요. 세금 너무 폭탄 때려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다 보니 걱정이 커집니다. 우리 집은 땅값도 안 오르고 이제 조세는 계속 오르고 건강보험료로 연금 받는 거에 6분의 1을 낸다고. 하지만 정부의 발표안을 살펴보면 중저가 단독주택의 경우 폭탄이라고 할 만큼 세금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9% 오른 시세 10억 원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1년간 약 2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치고 건강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등급표 기준으로 등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15억 원 이하의 표준 단독주택이 모두 21만 6천 채로 전체의 98.3%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탈락 등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관계부처 TF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지만 앞서 나왔던 예상치보단 낮아졌고 특히 시세 반영률은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자, 지난주에 예상됐던 증가치보다 좀 낮게 오른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앞서 지자체가 파악했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을 보면 10%, 또 서울을 보면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서울 강남구의 경우 40%까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35% 오르는 데 그쳤고요. 또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김 장관은 지자체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만 짧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세 저항 등 많은 반발이 있었고 지자체까지 급격히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나서자 결국 인상폭을 좀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이번에 올렸는데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낮죠. 거기에 이제 조세 형평성을 낮추려는 의지가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68%입니다. 예. 네, 이번에 단독주택 반영률을 올린다고 올렸는데도요, 53%에 불과해서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시세 반영률의 격차가 국토부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벌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세 상승률을 공동주택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주택의 상승률이라던가 금액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13년간 불공평했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그 시세, 그 공시가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이 3월에 또 공개될 텐데 이 1,300만 가구에 달하잖아요.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서울 아파트 값은요, 지난해 8%가 올라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아파트 공시가격도 이 시세 상승률만큼이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오늘 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파트 역시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거래가 뜸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강화 움직임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심사를 앞두고 조직 개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직을 줄이라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팀을 통폐합하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검사와 조사부서에 집중돼 있어서 현장 대응과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44개국 18개실에서 37개국 23개실로 2개 부서를 줄이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개 팀을 줄였고 올해도 15개 팀을 추가로 줄여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검사와 조사부서에서 12개 팀, 감독부서에서는 3개 팀을 각각 줄여 통폐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감축 대상이 검사와 조사부서에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금감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와 조사부서는 현장 검사나 시장 감시와 같은 감독 기능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데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 된다면 현장 대응 능력과 감독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진 기회도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검사와 조사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항상 감독 업무를 한 사람들이 임원이 됐어요. 군대로 가면 국방부에 있는 친구들이 덜 다르고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런 쪽은 임원이 아주 드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금감원으로서는 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울 묘수를 짜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기내에서 면세품을 현금으로 사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모든 면세점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면세점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확보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혜택을 받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꿈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럴 때 갈 때 못 산 화장품이나 이런 걸 사면서 소득공제도 받고 싶어 하고. 면세점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통신시설 미비로 늦춰지던 기내면세점 현금 영수증 도입 논의도 백지화됐습니다. 항공기에 실리는 거는 면세품 같은 경우는 그게 몇 개가 실렸고 몇 개가 팔렸는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약간 그래도 입구부에 있는 그런 계층들인데 세제 혜택을 갖다가 좀 줄여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내면세점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항공사의 현금 수익 탈세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원의 투명한 포착 등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의 소비도 그런 논리라면 다 같이 없애야 된다.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기내면세점 매출액 중 현금 구매는 약 30%에 달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환경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연구 사업 범위도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은 내놓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환경협력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중국의 대기질 예보를 실시간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 3일 전부터 조기경보 발령이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 예보 결과라든지 또 아니면 예보의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앞으로 교류를 해나가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어떤 자료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까지 활용을 할지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 경로 등을 밝혀내기 위한 한중 공동 프로젝트도 연구 지역을 늘리는 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 오염 물질 연구 보고서는 올해 11월이 돼서야 발간을 추진한다는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해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 해결 방법은 크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기 경보 체제 공동 구축과 같은 경우에 당장 미세먼지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국내 조치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빠른 국제 공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건데요. 내년 성장률도 같은 수준으로 당분간 3% 성장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겠죠.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입니다. 스마트 가전에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10% 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D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돼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38%, 31%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20% 넘게 차지하는 우리 수출마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5% 가까이 줄었는데 반도체가 28% 넘게 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 부진이 길어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상품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16만 명보다 다소 줄어든 겁니다. 기준금리는 1.7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각오한 그런 것을 이렇게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당분간 1%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점차 높아져 올 한 해 1.4%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더 낮춘 데에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배경에는 최근 수출이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수출에 기대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상 첫 연간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올해부터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었다 이런 게 좀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 전체 수출의 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이 부분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0% 가까이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들을 사들인 업체들을 보면요. 이 애플이라든지 알리바바 등 이 글로벌 IT 업체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투자를 마무리했거나 또 핸드폰이 잘 안 팔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주문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도 예전만 못해진 상황입니다. 네,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라도 좀 좋아야 할 텐데 한해는 여기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봤죠? 네, 맞습니다. 이 내수 부분을 좀 보면요. 이 설비 투자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고요. 특히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게 건설 투자 부분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여전히 현재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한국은행이 올해 이 내수 부분 좀 자세히 분석한 이 전망치를 보면은 이 민간 소비와 투자, 이 설비와 건설 투자 지금 보시면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믿을 것은 정부가 돈을 확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건데 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도 그 의료비 복지 지출로 나가게 됐거든요. 뭐 지출에 대한 성격을 이게 뭐 지속 가능한 그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일회성 내지는 복지성 지출이기 때문에. 박 기자, 일부에서는 한은이 내다본 2.6% 성장도 너무 높게 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금리를 아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국내 상황을 보면은 금리를 올릴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일단 이 미국이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 그동안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좁히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반대로 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이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아직도 완화적이다 이렇게 잘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러한 유지 전망이 중론이긴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쌀은 반도체와 철강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산업의 주식이 바뀝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포스트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2차 전지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전거까지. 공통점은 모두 2차 전지,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쓰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전기 사회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계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수주액은 17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60%가 지난 한 해 수주액입니다. 가능성만 있었던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국내 2차 전지 수출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분야의 친환경 기조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세계 수요가 폭증한. 추가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중국의 배터리 공장 증설 투자를 발표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에 약 11조 원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 SDI 역시 중국 내 배터리 제2공장 신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력은 일본이, 성장 잠재력은 중국이 더 우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년 내 과점 체제로 변화가 예상되는 배터리 시장. 포스트 반도체의 승기를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은 약 110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인 141조 원에 바짝 다가선 건데요. 이 반도체 외발 엔진에 의존하던 우리 수출이 배터리를 더한 쌍발 엔진으로 달릴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2차 전지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 1차 전지라고 하면 시계나 리모컨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전지가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반면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충전식 배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 달리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또 전동 공구까지 적용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폭발 같은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2차 전지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수명이 길고 또 무게나 부피 소형화가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 다만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 시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의 배터리 발화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때문에 배터리 업계는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 중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지는 이런 유기용매의 사용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유기용매 대신에 고체 분말을 전해 질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폭발성이 없는 전지가 만들어지고 그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가 나온다면 상당히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지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등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각 업체들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또 이 원료 확보인데요. 주 원재료인 코발트와 리튬 등 광물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제조 원가의 절반이 원재료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보통 철강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포스코가 대표적인데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장소, 즉 호주 광산이나 아르헨티나 염호 등을 적극 확보 중입니다. 또 그리고 국내에 가공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2030년까지 그룹 내 2차 전지 사업 규모를 세계 시장 점유율 20%, 또 매출액 17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저생산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비교해 0.14%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둘째 주 0.17%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감소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택시 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7.9%, 반대한다는 응답은 27.6%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의 찬성이 60%를 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분기 2,03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0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4%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1.6% 감소했고 순이익은 3조 3,979억 원으로 2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과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3에서 8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부터 모레 늦은 오후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 내일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3도, 수원과 대전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에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부산과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는 점차 풀리다 다음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무는 등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